4교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4교시는 이제 주택의 용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하면 부동산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토지 및 그 정착물인데 그 토지 및 그 정착물 중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건 이제 토지입니다. 토지가 되는 거고 정착물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건물인데 건물은 다시 이제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으로 나누는데 가장 중요한 게 주택입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하고 주택의 용어를 보는 겁니다. 주택의 용어를 보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건 이 건축법에 보면 시행령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암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단독과 이제 공동주택이 있는데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만 알면 돼요. 그러면 단독은 뭐가 있느냐? 자, 보세요. 단독은 단독, 그 다음에 다중, 다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중가구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뭐라고요? 중가구. 그래서 단독, 중가구만 외우시면 돼요.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그렇죠? 이건 무슨 주택이죠? 단독주택이에요. 그러면 단독주택은 이제 됐고요. 공동주택 한번 볼까요? 자, 공동주택은 아파트, 제일 먼저 아파트가 나왔죠, 여러분? 공동주택이라는 건 말 그대로예요. 공동, 여럿이서 사용한다. 공동, 여럿이서. 그래서 이제 여럿이 쓰는 게 건물 한 동을 여럿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그 다음에 연립, 다세대예요. 그래서 아파트, 연립, 다세대. 그래서 이제 아파트는 당연히 공동주택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연다. 어떻게 돼? 연다. 그래서 아파트 연다. 문을 연다가 아니라 아파트 연다. 또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또는 연세대. 이렇게. 아파트 연세대. 고대가 아니라 연세대다 이거죠. 그래서 아파트 연세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가구,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이고 그 다음에 연세대. 연세대는 뭐죠?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은 뭐라고요? 요거는 공동주택이다. 이렇게 일단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단독과 다가구의 차이점이 뭐냐면 좀 해드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단독은 뭐냐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등기부를 이제 보게 되면 이 건물 등기부가 있고요. 토지 등기부가 있는데 각각 보면 보통 단독주택은 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은 토지도 소유자가 갑이면 건물도 소유자가 갑이에요. 등기부를 보게 되면. 그래서 토지 등기부 이렇게 있고요. 1번 토지 등기부가 있고 2번 건물 등기부가 있어요. 등기부를 보면. 그러면 이제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단독주택, 다가구, 그 다음에 다중주택은 소유자가 한 명이구나. 토지와 건물이. 보통 이렇게 다 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따로 있다. 이게 이제 뭐예요? 이게 단독주택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제 공동주택의 특징은 뭐냐? 그럼 여기가 101호, 102호. 이제 이게 세대가 나오는 거예요. 세대가. 그래서 이제 세대라는 말이 나와요. 201호, 202호, 301호, 302호. 그럼 이거 하나하나를 뭐라 하죠? 이거 하나하나를 세대라 하죠. 세대. 그렇죠. 요 세대라 하죠. 한 세대, 한 세대. 그러면 요 302호가 보면 요게 별개의 소유권의 대상이에요. 이거는 이 전체가 이제 이게 매매의 대상이 되는데 이거는 한 세대마다 어떻게 돼요?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아파트가 뭐예요? 201호, 501호 각각 별개로 거래가 되잖아요. 따라서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은 요 세대마다 매매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각각의 이제 뭐가 있다는 거예요? 등기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전체가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가 있는데 요 공동주택은 이 공동주택이죠. 공동주택은 어떻게 돼요? 요 세대마다 다 각각의 등기부가 있어요. 그래서 세대마다 다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 이해되시죠? 그러면 세대마다 각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각각 등기가 다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건 뭐라고 그래요?
공동주택. 이렇게 건물 한 동에. 근데 이건 건물 한 동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하나로 토지와 건물이 소유자가 한 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소유자로 나오죠. 이 건물 한 동과 토지가 이건 단독주택이고 세대마다 소유자가 다르면 이건 공동주택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왔냐? 이제 다중주택과 다가구 주택을 이제 구별하는데요. 이 단독 중에서 다중과 다가구는 이제 뭐냐면 공통점이 뭐냐면 단독주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 합계 한 660제곱미터 이하라는 거예요. 660이 뭐냐면요. 이게 200평이라는 얘기예요. 200평. 한 평이 3.3제곱미터니까 보통 그냥 200평이라고 그래요. 그냥 시험 기준 합시다. 그래서 바닥 면적 합계가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다가구도 마찬가지. 다가구도 여기 보시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여기 밑에 있네요.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 어떻게 돼요? 자 그러면 아이고 안 되죠. 자 여기 보면 다중과 다가구의 공통점은 뭐냐면 660 이하. 그 다음에 다가구도 역시 마찬가지. 어디 있죠, 여러분? 660 이하. 여기 나오죠? 660 제곱미터 이하. 이게 따라서 다중과 다가구의 공통점은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몇 개층 이하? 3개층 이하예요. 3개층 이하. 그 다음에 이리 와서 또 여기도 3개층 이하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몇 층이에요? 3개층 이하. 아하, 그렇구나. 결국 다중과 다가구의 차이점은 뭐냐? 차이점이 아니라 공통점은, 죄송합니다. 다중과 다가구의 공통점은 단독주택이고, 그 다음에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계층 이하가 공통점이구나. 그럼 다른 점이 뭐냐 이거죠. 다른 점은 바로 뭐냐면 취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래서 다중은 취사가 안 돼요. 취사가 되면 다가구가 돼요. 그럼 취사가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자, 이제 방이 이렇게 있잖아요. 만약에 방이 이렇게 있는데 들어간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뭐가 있어요? 욕실은 있다 이거죠. 욕실. 욕실은 있는데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싱크대가 없다는 얘기예요. 싱크대가 없다라는 건 취사 시설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제 여기에 싱크대가 있으면 싱크대가 있다는 싱크대가 있다는 건 취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취사를 할 수 있으면 이제 뭐야? 다가구가 되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세요? 따라서 이제 방에 들어갔는데 이게 딱 들어갔는데 요 입구예요. 들어갔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보니까 욕실은 있는데 싱크대가 있더라. 취사가 가능하더라. 도시가스가 들어온다 이거죠. 그러면 이거는 뭐야? 다가구구나. 이게 없으면 뭐야? 이제 다중주택이 되는 거죠. 이렇게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외관상 보면 다중과 다가구는 비슷하게 생겼어요.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나 외관상 비슷해요. 외관상은 구별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건축물 대장을 봐야 돼요. 건축물 대장에 보면은 이게 다가구다, 다중주택이다, 다세대다 나와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가 판단하는 건데 일단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구별의 실익은 싱크대, 취사시설이 있다. 그럼 뭐야? 다가구가 되고 이게 없다. 이게 없으면 뭐야? 이제 다중주택이 되는 겁니다. 알았죠? 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혹시 여러분들 더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이 다중과 다가구는 뭐 생각하면 되냐면은 저거 생각하면 돼요. 숙박시설 중에서 여러분들 이제 호텔이나 모텔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호텔이나 모텔 들어가면 어때요? 방이 있죠? 들어가면 이제 뭐야? 있고 침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옷걸이 그 붙박이 장이 있잖아요. 장이 있고 책상도 있고 다 있는데 욕실도 있죠. 단지 주방이 없죠. 이게 주방이 없지 않습니까? 싱크대가. 그러면 이거는 뭐야? 다중주택의 일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들어갔는데 방 안에 몇 호 해서 뭐 201호 안에 방에 들어갔는데 욕실도 있고 그 다음에 취사시설 싱크대가 있다. 그럼 이건 뭐야? 다가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는 다중주택은 거의 없습니다. 임차인 확보가 어려워요. 취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중개 실무를 하실 때 접하게 되는 건 대부분 단독주택 중에선 다가구 주택을 접하게 됩니다. 왜냐? 거의 다중주택은 없거든요.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공동주택은 이제 쉬워요. 5계층 이상이면 아파트고요. 그 다음에 연립과 다세대는 이제 공통점은 공동주택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4계층 이하예요. 두 개 다. 층수가 뭐야? 4계층 이하입니다. 5계층 이상이면 아파트고, 4계층 이하이면 이제 뭐야? 연립과 다세대인데, 그럼 연립과 다세대의 이제 공통점이고요. 차이점은 뭐냐? 요것만 보시면 돼요. 뭐냐면은 이제, 요거 초과하면 연립이고, 이하이면, 요거 이하이면 뭐야? 다세대예요. 요거만 이제 구별의 시기일게요. 그래서 초과냐, 이하냐. 그래서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연립이고, 이하이면 뭐야? 다세대가 되겠습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많이 보는 그 빌라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빌라란 말 많이 쓰죠? 빌라가 이제 뭐냐면 이 연립과 다세대를 빌라라 해요. 그래서 우리 무슨 빌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연립 아니면 다세대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다세대니 연립 아니면 다세대면 공동주택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몇 호에 따라서 소유자가 달라지죠. 각각 등기가 다 있으니까. 그래서 빌라라는 말이 이 뜻입니다. 자,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토지 용어와 주택의 용어를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토지와 용어와 주택의 용어는 시험에 100%입니다. 그래서 매년 나오기 때문에 잘 이렇게 꼼꼼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용어만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또 중요한 게 이 토지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간단히만 얘기하는데, 토지라는 게 뭐죠, 여러분? 이 가장 부동산의 근간이 되는 게 토지예요. 토지는 자연물이에요. 자연물. 자연물이나 물리적이나 같은 뜻이에요. 이게 자연적이다, 물리적이다. 그러니까 따라서 건축물을 우리가 건축을 했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돈을 들여서 자본이라 해요. 이제 자본을 들여서 돈을 들여서 건축 얼마든지 우리가 신규 공급이 가능해요. 건축물은. 근데 땅은 안 되죠. 땅은 자연물입니다. 그래서 땅은 자연물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물리적 자연적 특성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뭐라고? 이거 불변이라고 해요. 변하지 않는다. 인간도 자연물이잖아요. 인간도 자연물이기 때문에 생로병사죠. 태어나면 반드시 죽습니다. 태어난다라는 건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누구도 피할 수 없고 생로병사는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적응해서 사는 수밖에 없죠. 이제. 그래서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저희 장모님이 이제 90이 다 되셨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박서방, 저기 박씨지 않습니까? 하루하루가 아쉬워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씀 나 무슨 뜻인지 알죠? 왜? 연세가 있으니까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루가 아쉬운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생로병사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고 사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토지가 자연물이기 때문에 자연적인 물리적인 특성이 있고 이건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가 부동산 활동을 전개할 때 그러니까 매매 또는 임대차 또는 투자, 개발 이런 걸 할 때 이 성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활동을 매매나 임대차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성질이 부동산 활동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시험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하지 않는 성질 중에 하나가 뭐죠, 여러분? 바로 부동성이에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부동성이 뭐냐면요, 말 그대로 아니불자 움직일 동자예요. 움직이지 않는다, 땅은. 그래서 비이동성. 이게 비자가 아닐 비자예요. 아닐 비자. 그래서 이제 이동하지 않는다. 부동성. 같은 말이죠? 또는 같은 말이 뭐예요? 물리적 위치가 뭐야? 고정되어 있다. 우리 공부할 때 좀 불편하죠. 불편합니다. 불편한데 이게 모두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단어가 부동성하고 물리적 위치의 고정성이에요. 어차피 이 부동성이라는 건 물리적
물리적인 성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리적인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은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장이 뭐야? 시장을 국지적으로 만든다. 이거의 반대말이 뭐냐면 전국적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반대말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는 지역적이고 국지적이에요. 이 부동성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해드릴게요. 뭐 34평 아파트가 이게 같은 여기 서초구라 할지라도 반포동에 있느냐 아니면 이제 강남 3구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반포동에 있느냐 예를 들어서 서초구에 있느냐 또는 강남구에 있느냐 그러면 강남구에는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현저히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러느냐 이 가격이 이렇게 다르다는 얘기는 같은 시장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같은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34평 아파트가 이렇게 있으면 이 가격이 비슷해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 비슷한 걸 우리가 이제 앞으로 대체제라고 해요. 뭘 한다? 대체제. 대체할 수 있는 재화. 이제 재화라는 건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라는 건 34평 아파트예요. 용도 같죠? 용도 같은데 예를 들어서 평당 매매가가 5천만 원이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34평 아파트는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대체제가 되는 거예요. 평당 5천만 원 비슷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당 5천만 원짜리 34평 아파트가 가격이 비슷한 아파트가 일단의 지역에 모여 있겠죠. 이거 전부 다 대체제라고 그래요. 그 대체제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앞으로 대체제라는 말 많이 나와요. 대체제가 되기 위해서는 용도나 이용 방법도 같고 시세도 같아야 돼요. 써드릴까요? 용도나 이용 방법도 같고 시세도 같아야 돼요. 그럼 대체제가 돼요. 그러면 뭐 이렇게 정해져 있죠. 그럼 이 지역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같은 시장이에요. 아주 굉장히 지역적인 시장이죠. 그러면 이렇게 전국적이 아니라 지역적인 시장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땅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강북시장과 강남시장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강남 3구하고 노동항이라 하죠. 노원구, 도봉구, 그 다음에 강북구. 그래서 별개로 움직이잖아요. 강남시장이 먼저 움직여요. 강남 3구와 용산구까지. 그래서 강동구 이렇게 먼저 움직여요.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게 뭐야? 노동항이에요. 이렇게. 별개 시장이죠, 이게. 이렇게 지역적으로 나온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부동성 때문이다.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임장활동이에요. 우리 임장활동이 필수입니다. 임장활동이라는 게 뭐냐면 현장에 임한다. 현장에 임하는 걸 무슨 활동이라고 그래요? 임장활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잖아요. 부동산 자체가.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을 전개하는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나 또는 투자자는 가볼 수밖에 없어요. 이걸 무슨 활동이라고 그래요? 임장활동. 그래서 우리 시장은 굉장히 지역적이고 그 다음에 임장활동을 수반하는데 그 이유가 땅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인접성 좀 이따 나와요. 인접성과 더불어 이거 외부 효과가 중요해요. 이 외부 효과라는 게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여기 대상 부동산이죠. 대상 부동산이 이렇게 있으면 이 움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부 요인에 의해서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외부 요인에 의해서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걸 외부 효과라고 그래요. 외부 요인에 의해서 가격이 오를 수도 있다,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이 떨어지는 걸 우리가 뭐라 하느냐. 외부 요인에 의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걸 중요한 말이에요. 이걸 경제적 감가라고 그래요. 뭐라 한다? 경제적 감가. 그래서 토지는 경제적 감가가 외부 요인에 의해서 발생해요. 그러니까 따라서 예를 들어 이런 얘기예요. 쓰레기 소각장 들어오면 다 싫어하잖아요. 군부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위험 혐오 시설이라 하죠. 위험 혐오 시설 들어오면 다 싫어하죠. 동네 사람들. 왜 그래요? 땅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떨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경제적 감가라고 그래요. 근데 만약에 이제 GTX 역이라든가 전철역은 이게 들어오기를 원하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건 뭐야? 땅값이 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외부 요인에 의해서 땅값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이걸 무슨 효과라고 그래요? 외부 효과라고 그래요. 외부 효과가 부동성 및 인접성으로 말미암아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정도는 꼭 알고 지나가셔야 돼요. 따라서 우리가 부동산을 분석할 때 외부 요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외부 요인에 의해서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그렇죠? 외부 효과. 특히 이제 가격이 떨어지는 걸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라고 그래요. 이 경제적 감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당연히 임장 활동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 시장은 굉장히 지역적이에요. 전국적이지 않습니다. 이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부동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영속성이라는 건데요. 영속성을 다른 말로 비소모성이라고 그래요. 소모되지 않는다. 영속성. 그래서 영자가 길 영자, 이을 속자예요. 토지는 길게 이어지는 성질이 있다. 물리적인 관점에서. 다시 말하면 이게 똑같은 말이 뭐냐면 인간이 아무리 사용해도 그렇죠? 소모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소모되지, 소모, 마모의 대상이 아니다 이거예요. 아무리 이용해도. 근데 건축물은 소모, 마모가 일어나요. 철거해야 돼요. 나중에는. 그렇지만 남는 건 뭐만 남죠? 땅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할 때 그 아파트, 뭐 주택들 다 철거하면 땅만 남잖아요. 그래서 땅의 지분이 얼마큼 있느냐에 따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자, 어찌됐건 간에 이 땅이라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소모, 마모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소모, 마모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이제 건축물은 소모, 마모 되면은 집값이, 건축물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이걸 우리가 물리적 감가라고 해요. 물리적 감가. 소모, 자, 보세요, 여러분. 소모, 마모 되면 가격이 떨어지죠? 이걸 무슨 감가라고 그래요? 물리적 감가라고 그래요. 근데 토지는 영속성, 비소모성이 있으니까 소모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물리적 감가의 대상이 아니다. 아주 중요한 성질이죠, 이게. 그래서 토지의 수명은 뭐야? 무한대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소모, 마모 대상 아니다. 물리적 감가 대상 아니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네, 그래서 토지의 수명은 무한대이다. 그게 영속성이라는 거예요. 길게 이어지는 성질이 있다. 소모, 마모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토지가 보면 어떻게 돼? 토지가 장기 투자를 통해서 오랜 기간 동안 어떻게 돼요? 소득이득이라는 게 뭐냐면 임대 수익이고요. 자본이득이 매각 수익이에요. 양도 차익.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의 임대 수익과 양도 차익을 획득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거를 장기 투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가 계속 뽑아대잖아요. 그 땅에서. 그렇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영속성. 이걸 장기 투자를 통해서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이 획득 가능하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가 증손자까지 뭐 고손자, 증손자 계속 이어서 빼먹을 수 있잖아요. 그게 영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다는 건 또는 안전한 투자의 대상이 된다는 건 건축물은 어떻게 돼요? 감가상각이 되지만 감가가 되지만 결국은 철거하게 되지만 땅은 남는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땅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중개업이든 감정평가업이든 이게 이제 없어질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이 자산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부동산이에요. 특히 이제 아파트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땅이란 말이죠. 가장 근간이 되는 게 땅이에요. 땅이 굉장히 안전한 자산이에요. 왜요? 영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땅 이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자산의 아주 중요한 대상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 부증성이라는 게 있어요. 토지가. 부증성이라는 게 뭐냐면요. 아니 부자에다 증가할 때 증자예요. 증가시킨다 이잖아요. 증가시킬 수 없다. 아니 부자. 다시 말하면 생산할 수 없다. 여기서 생산이라는 건 신규 생산하는 거예요. 토지는 신규로 생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죠. 이게 부증성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토지가 자연물인데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토지를 생산하냐. 건축물은 우리가 얼마든지 신규 생산할 수 있다 이거죠. 이 신규 생산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신규 생산하는 걸 우리가 건축 또는 신축이라 하잖아요. 건물은 얼마든지 건축, 신축이 가능해요. 그렇지만 토지는 신축 또는 건축 또는 신규 공급이 불가능하다 이거죠. 토지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신규 생산할 수 없다. 신규 생산할 수 없다는 얘기나 신규 생산이나 말 조심하셔야 돼요. 물리적 공급이나 같은 말이에요. 예. 우리가 같은 말이 많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신규 공급이나 물리적 공급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신규 생산 또는 물리적 공급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할 수 없다. 이게 바로 뭐야? 부증성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토지를 신규로 공급할 수는 없잖아요.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한데 조심해야 되는 건 우리가 이제 토지 용도 변경할 수 있잖아요. 뭐죠? 후보지, 이행지 배웠죠? 용도 변경, 용도 전환 할 수 있죠. 그 다음 우리 간척을 하죠. 간척. 바다를 메우잖아, 이렇게. 간척을 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용도 변경이에요. 간척도 일종의 용도 변경이에요. 그래서 바다 밑바닥 토지를 그냥 우리가 택지로 바꿨을 뿐이에요. 간척도 용도 변경이고 용도 변경.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용도적 공급이라고 그래요.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토지가 물리적으로 공급이 불가능하다. 부증성. 그래서 우리는 토지를 어떻게 공급한다? 물리적으로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용도적으로 공급한다. 이걸 뭐라고? 여기가 용도 변경이다. 용도 변경은 가능하죠.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죠. 그러나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죠. 우리 시험에 뭐라고 나왔냐? 작년, 그러니까 33회 때 이 시험 나왔죠. 토지는 물리적, 용도적 관점에서 공급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틀렸죠. 물리적 관점에서는 공급이 안 되죠. 부증성. 그렇죠? 그런데 용도적 공급은, 용도 변경은 되잖아요. 용도 공급은 되는 겁니다. 용도 변경, 용도 공급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나머지는 지금 하면은 좀 많이 어려우니까 그냥 이렇게 요 정도만 알고 계셔도 이렇게 되는 거죠. 부동성, 물리적 위치의 고정성, 땅은 움직이지 않는다 이거죠. 물리적 관점에서.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부동산 시장은 지역적이고 임장 활동을 해야 되고 외부 요인에 부동산 가격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두 번째 부증성, 비생산성. 다시 말하면 물리적인 거죠. 이거는 물리적인 성질이니까 부증성이 자연적인 성질, 물리적인 성질이죠. 그래서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신규 공급이 불가능하다. 그렇죠? 그렇지만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토지를 공급한다는 건 용도적 공급, 용도 변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네 번째 개별성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개별성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낱개자에다가 다를 별자예요. 낱개마다 성질이 다 다르다. 낱개마다 성질이 다 다르다. 더 쉽게 얘기하면 똑같은 게 없다 이거죠. 그래서 대체할 수 없다. 다 다르다. 이질성.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토지는 이 개별성 때문에 물리적인 관점에서, 물리적인 관점이라고 돼 있죠? 어차피 이거는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잖아요. 물리적인 특성이죠? 그래서 물리적인 관점에서 토지는 대체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똑같은 게 없다 이거죠. 이거는 어디에도,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에도 적용돼요. 그래서 토지가 이제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또는 같은 아파트라 할지라도, 같은 동에 있을지라도 이게 저층이냐 로얄층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 개별성은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에도 적용됩니다. 똑같은 건 없어요. 물리적인 관점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건마다 가격이 다 달라요. 그렇죠? 물건마다 이게 저층의 그 매매가하고 이게 로얄층의 매매가하고 다르죠. 그 다음에 이게 같은 건물, 같은 한 동이라 할지라도, 건물은 이제 할 때 이걸 동이라고 해요. 뭐 이렇게 해서 여기가 101동 이렇게 하잖아요. 건물 한 동. 한 동이라고 씌어요. 이렇게 그 단위가 건물 한 동에 보면 이쪽에 도로가 이렇게 있다 이거죠. 도로가 있는데 같은 평형이라는 거예요. 같은 로열층인데 여기 이제 만약에 1501호는 여기가 있고 1502호가 이렇게 있다 이거. 15층 1호 2호잖아요. 그럼 15층에 도로가 붙어 시끄럽죠? 여기는 가격이 낮고 상대적으로 여기는 가격이 높죠. 왜? 덜 시끄러우니까. 그래서 이제 같은 층에 같은 구조를 갖고 있어도 이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격이. 이걸 뭐라고 그래요? 개별성,
또는 비대체성. 물리적인 관점에서 101호와 102호는 같지 않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일문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는 좀 그러니까 차후에 배우고요. 개별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 물건마다 분석한다 이거예요. 물건마다 우리가 분석을 한다. 이 물건마다 분석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개별 분석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개별 분석. 왜요? 물건마다 다 가격이 다르니까. 물건마다 다 다르니까. 개별성. 그 다음에 인접성이라는 게 여기서 빠졌는데요. 인접성이라는 게 빠졌어요. 자, 그러면 인접성 하나 더 쓰세요.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다 쓰면 되겠네요. 이렇게 양거로 5번에 인접성. 여기 인자가 무슨 인자냐면요. 이웃린자, 이웃린. 접이 뭐 이을접이에요. 그러니까 이웃끼리는 이웃 토지끼리는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여기가 갑당이고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을당이에요. 그러면 이 갑당과 을당은 어떻게 해야 돼요? 쭉 이어져 있죠. 그렇죠? 이어져 있는 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인접성이라고 해요. 인접성. 그러니까 따라서 반드시 땅은 이웃 토지가 있기 마련이에요. 이렇게. 왜? 인접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웃린자에 이을접자. 그래서 이 지표를 보면 쫙 이어져 있죠? 이렇게. 반드시 이어져 있어요. 이걸 인접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여기의 내용이 이쪽에 영향을 미쳐요. 가격에. 여기를 어떻게 개발하느냐가 또 이쪽에 영향을 미쳐요. 그럼 인접지끼리 어떻게 해요? 가격에 영향을 주고받죠. 또는 건축의 용도라든가 이게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인접성이라고 해요. 인접성. 그러니까 따라서 결국 어떻게 해요? 부동성과 인접성으로 말미암아 자, 움직이지 않는다. 부동성, 인접성. 서로 붙어 있다.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주고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인이 여기에 영향을 미치고 여기에 있는 요인들이 여기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가격에. 그래서 외부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지금은.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이번에는 이제 지금까지 논한 거는 이제 부동성, 물리적 관점에서 토지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다음에 부증성,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영속성, 물리적인 감가가 발생하지 않는다. 개별성, 물리적으로 똑같은 것은 없다. 인접성, 물리적 관점에서 땅은 이웃 토지와 반드시 인접해 있다. 붙어 있다. 이게 전부 다 이건 뭐예요? 이 물리적인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자, 토지의 자연적인 특성이죠. 물리적인 특성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고 요거는 이제 변하지 않는 성질이죠. 자, 그런데 지금부터 하는 이제 자 11번에 보면 토지의 인문적 특성 나왔죠. 요 인문적 특성은 어떻게 돼요? 요거는 사람이 부여한 거예요. 사람 인자의 그런 문자니까. 사람이 부여한 성질이 뭐야? 인문적 특성이 되겠습니다. 요까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용도의 다양성이에요. 땅은 용도가 다양해요. 이 용도의 다양성. 그래서 용도 변경이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용도 변경이 가능하고 용도적 공급이 가능한 거예요. 왜요? 예를 들어서 임야를 택지로 전환할 수도 있고 공장 용지를 주거 용지로 전환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얼마든지 용도적 공급, 용도 변경이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최유효용이에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그러면 최유효용이라는 게 뭐냐? 이제 이걸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A라는 점포가 있단 말이에요. 점포가 있다. 이 점포를 요 A라는 점포가 있는데 이것을 무엇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양해지는 거예요. 동일한 조건인데 만약에 여기를 편의점으로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빨래방으로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를 커피 전문점으로 쓸 수도 있다 라고 합시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매출이 나와줘야 돼요. 이게 매출이 안 나오면 세입자 입장에선 임대료를 못 내니까 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매출이 나오는 게 뭐냐 이거죠. 용도가 이렇게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옆에 스타벅스가 있대요. 길 건너에. 그럼 커피 전문점은 망한 거죠. 누가 스타벅스 있는데 여기 오겠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한 집 건너 한 집이 뭐야? 세븐일레븐, GS25, 그 다음에 뭐야? CNU, 한 집 건너 한 집이 편의점이 돼요. 맞죠. 근데 여기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뭡니까? 학생들이 많대요. 대학생들이, 대학원생, 학생들이 많대요. 대학가래요. 근데 빨래방이 없대요. 그럼 이게 딱이죠. 그럼 이걸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편의점이나 커피 전문점을 했을 때마다 이거 매출액이 나와야 안 나와요?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최대가 되겠죠. 최대가 되겠죠. 잘 써야 되겠죠. 매출액이 뭐가 된다고요? 최대. 그렇죠. 매출액이 최대가 되겠죠. 상대적으로. 그러면 최유효용이라는 게 뭐냐? 동일한 조건 하에서, 그렇죠? 동일한 예를 들어서 보증금, 동일한 월세가 되겠죠. 해서 용도가 다양하니까 상대적으로 최대의 매출액이 나올 수 있는 이 용도를 뭐라고 그래요? 이용 방법을 우리가 이걸 뭐라 한다? 최유효이용이라 한다. 최유효이용 나오면 딱 이게 나와야 돼, 이렇게. 그래서 동일한 조건 하에서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최고의 매출액이 나올 수 있는 그 용도를 우리가 뭐라 한다? 빨래방이라 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1층이 임대료가 제일 비싸요. 그럼 1층에 보시면 임대료 제일 비싼데도 이렇게 길을 가시면서 1층이 제일 임대료가 비싼데도 불구하고 몇 년이 지났는데도 망하지 않고 계속 버티고 있다는 건 그 점포에는 그 용도가 최유효이용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최유효이용이 아니면 버티질 못해요. 임대료가 비싸서. 그러니까 1층에서 몇 년 동안 이렇게 버티고 있다는 얘기는 그것이 최유효용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1층에서 벌써 한 3년 이상 그 용도로 계속 쓰고 있다는 얘기는 3년 정도 지나야 돼요. 3년 이상 쓰고 있다는 얘기는 최유효용이 맞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토지의 이제 자연적 특성, 인문적 특성 중에서 용도의 다양성을 봤어요. 나머지는 그냥 지금 놔두셔도 돼요. 중요한 건 인문적 특성에서는 여러분들은 처음에 인문 과정이기 때문에 용도의 다양성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배운 게 이제 뭐냐면 부동산 하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인데 토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착물 중에서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건물이 중요하죠. 건물 중은 다시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인데 뭐가 중요하죠? 주택이 중요하죠. 그래서 배운 거고 주로 이제 우리가 주택을 이제 매매나 임대차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지의 그 토지는 자연물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자연적인 변하지 않는 특성이 있죠. 그 다음에 토지가 우리가 이제 인간이 이용하잖아요. 이용하면서 부유한 성질이 인문적 특성이 있죠. 인문적 특성은 이제 보통 우리가 가변이라고 그래요. 변하는 게 가능하다. 인간은 변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인간은 변합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동산이 이렇구나.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테마 2에 보면 이제 수요와 공급이에요. 여기를 정말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 많은 분들이 이 수요 공급에서 이제 고꾸라지는 겁니다. 제가 이제 쭉 수업을 하면서 제일 이제 이 걸림돌이 되는 게 이 수요와 공급. 여기서 걸림돌이 돼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건 외운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어떤 그 흐름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요거를 놓치면 끝장나는 겁니다. 이거 외워 아무 소용 없어요. 근데 이거는 처음에 딱 수업 듣고 이게 언제 배운 거냐면 고등학교 때 정치 경제 시간에 배운 건데 이게 또 배운 지 오래돼-가지고 다 잊어버리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정치 경제 시간에 그냥만 배워도 이게 딱 해결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중용고시다 보니까 이게 또 사회생활 하시느라고 다 잊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걸 설명을 들을 때는 굉장히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다른 강의하고는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강의하는 분들이 저처럼은 수업을 못해요. 그 이유가 뭐냐? 제가 경제를 전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대학원에서는 부동산학을 전공했지만 이제 이 경제는 이게 미시경제 일종인데 좀 어렵게 얘기하면 이건 정말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저한테 이렇게 설명만 잘 듣고 반복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굉장히 잘 하십니다. 그럼 딱딱딱딱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이제 어떻게 돼요? 외우고 뭐 단순하게 하고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뭐야? 큰 코 다칩니다. 그래서 저를 믿고 그냥 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처음 공부하는 분들. 그래서 이제 이 수요와 공급으로 가기 앞서 요 배경 설명부터 할게요. 이 뭘 알아야 되냐면 일단 함수라는 걸 알아야 돼. 함수. 그래서 이제 이게 돼서 수요 법칙, 공급 법칙, 그다음에 탄력성 전부 다 함수입니다. 그 함수가 나오니까 벌써 머리가 아파지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뭐 이제 1차 함수, 2차 함수, 뭐 3차 함수, 고차 그런 거 몰라도 됩니다. 그냥 함수라는 의미가 뭐냐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함수라는 게 뭐냐? X 원인, Y 결과. 이게 함수 관계예요. X 값에 의해서 Y 값이 결정된다. 이게 함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럼 X와 Y가 함수 관계에 있다라는 건 쉬운 말로 얘기하면 X가 원인이고 Y가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함수 관계라고 그래요. 알겠죠? 밥을 먹죠. 그러면 화장실 가야 되잖아요. 반드시.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밥을 먹었으니까 화장실 가는 거지. 먹은 게 없는데 화장실 갈 리가 없잖아요. 그럼 밥 먹는다? 그게 뭐죠? 원인, X. 화장실 간다? 결과, Y.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뚜막에서 불을 떼죠? 그러면 연기가 나겠죠. 그러면 연기가 먼저예요? 부뚜막에서 불을 지피는 게 먼저예요? 불을 지피는 게 먼저죠.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쭉 연구를 해보니까 그냥 마음이 급하셔가지고요.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외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라서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함수라는 건. 그래서 X가 몇 번이에요? 1번. 이 원인. Y는 뭐야? 2번. 뭐죠? 결과. 원인과 결과. X값, Y값. 그럼 Y가 먼저예요? X가 먼저예요? X, Y 이렇게 나는 거예요. 원인, 결과. 알았죠? 기본이 이게 X 먼저, 그 다음에 Y. X, Y. 이렇게 되는 거죠. 별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이제 함수관계 뭔지 아시겠어요? XY가 함수관계라는 건 X값에 의해서 뭐가 결정된다? Y값이 결정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먼저 뭐가 나와야 돼요? X가 먼저 나와야 되겠죠. 원인이 먼저, 원인이. 결과가 먼저가 아니라. 그래서 X는 뭐죠? 원인, Y는 뭐야? 결과. 그러면 이제 XY가 함수관계인데, 플러스 함수냐, 마이너스 함수냐, 이제 이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거에 의해서 이제 그래프가 나가는 건데, 그래프는 이제 다음 주에 설명하고, 간단히 설명하면, 자, XY가 이제 플러스 함수면 마이너스 함수냐. 이게 뭐냐? 플러스 함수라는 건 이런 얘기예요. X가 커지죠. 커지는 건 플러스로 표시해요. 양수라 하죠. 플러스로 표시하고, 이제 이게 작아지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표시하죠. 그러면 이제 X가 커졌다는 얘기예요. X가 커지니까 Y도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X, Y는 무슨 관계예요? 플러스 함수라는 거예요. 플러스 함수. 그럼 X가 작아지면 Y도 작아지겠네요. 그럼 이건 이제 X하고 Y가 부호 같잖아요. 이게 부호 잘 들으셔야 돼. 플러스 관계, 플러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커진다. 마이너스 뭐야? 작아진다를 뭐라 그래요? 우리는 산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X, Y가 플러스 함수라는 건 X가 커지면 Y도 커지고 X가 작아지면 Y도 작아진다는 겁니다. 이걸 무슨 관계라고 그래요? 플러스 관계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X를 뭐로 하냐면은 이렇게 해봅시다. 이것도 됐고. 제가 이제 생활비로 해볼게요. 어차피 제가 집사람한테 생활비를 그렇죠? 입금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제 집사람의 기쁨, 만족이라 합시다. 만족이 이제 만족을 뭐라고 그래요? 만족. 이거 잘 써야 되는데 잘 안 써지네요. 죄송합니다. 만족을 뭐라고 그래요? 이걸 결과라 합시다. 그러면 제가 생활비를 입금을 시키면 만족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생활비가 먼저예요? 만족이 먼저예요? 생활비도 안 갖다 줬는데 만족하겠어요? 그건 아니죠. 생활비가 먼저죠. 그럼 생활비를 많이 주면 만족이 클 거 아니에요?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집사람 입장에서? 당연한 거죠. 집사람은 요거 Y가 집사람의 만족도. X값은 뭐죠? 제가 생활비 입금시키는 거. 그럼 이건 플러스 함수예요. 제가 생활비 많이 주면 어떻게 돼요? 예? 집사람의 만족은 크겠죠. 더 많이 소비할 수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생활비를 이제 적게 주면 어떻게 돼요?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러면 이제 자, 이걸 순서를 정해야 돼요, 여러분. 순서가 집사람의 만족도가 먼저예요. 제가 생활비를 입금시키는 게 먼저예요. 제가 생활비 입금시키는 게 먼저입니다. 그러면 X, 제가 생활비를 입금시키면 Y, 집사람의 만족도가 결정된다. 근데 X, 제가 생활비 입금, Y, 집사람의 만족도는 플러스 함수라는 건 이게 이 뜻입니다, 여러분. 별거 아니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가 나와요? 가격 이제 플러스 함수고 마이너스 함수라는 게 뭐냐면요. 이제 이런 얘기예요. 요 생활비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마이너스 함수는 뭐냐면 요게 이제 마이너스 함수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뭐라나 예를 들어서 이제 뭡니까? 같이 공부한 감료라 하고 여기 을료라 하면 감료의 모의고사 점수, 을료의 만족을 얘기하는 거. 을료의 만족.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감료가 모의고사 점수가 올라가면 을료는 어떻게 돼요?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죠. 짜증나는 거죠. 나보다 아닌 것 같은데 나보다 점수가 나오니까 열받는 거죠. 그러면 감료의 모의고사 점수와 을료의 만족도는 서로 함수 관계가 있고요. 서로 무슨 함수예요? 마이너스 함수예요. 거꾸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감료의 점수가 떨어지죠? 그럼 을료는 즐거워지겠죠.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자, 부호가 반대죠? 커지면 작아지고 작아지면 커지잖아요. 이걸 무슨 함수라고 그래요? 마이너스 함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딱 두 개만 알고 계시면 돼요. 플러스 함수냐, 마이너스 함수냐.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 뭐가 조심해야 되느냐? 누가 X고 누가 Y냐 이걸 보고 가야 돼요, 이게.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됐죠? 만약에 이제 수요량이 나왔잖아요. 수요량이 나오면 가격이 X예요. 가격이 먼저예요. 가격이 나와야 수요량이 나오는 거예요. 가격을 모르면 수요량을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거 알아야 되겠고, 수요와 공급을 배워야 되는데, 자, 이걸 좀 합시다. 이제 수요량이라는 게 뭐냐면 소비자죠. 소비자가 결정하는 소비량이다. 이거 비슷한 말이다. 이렇게 알고 계세요. 비슷한 말이다. 다른 말이거든요. 우리가 심화학습 갈 때 다 해줄 거예요. 수요량이라는 건 사고 싶다는 얘기고 소비량은 뭐야? 샀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차이는 우리 뒤에 가서 합시다. 그래서 수요량 나오면 여러분들 소비량, 소비자가 돈 내고 소비한 수량, 그 소비한 수량 돈 내고 돈 내야 돼요. 여기선 돈 내는 거예요, 다. 공짜로 이거 없습니다, 여기는. 뭐 시장에 공짜 어디 있습니까? 그럼 거저 먹으려고 하고 공짜를 좋아한다. 그러면 이거 안 됩니다. 이해가 안 가요. 이 공부하면 안 되죠. 그리고 그렇죠. 다른 거를 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그런 분들은 거저 먹으려고 하는 분들은 다른 거 하셔야지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죠. 다시 여기 와서 수요량이 뭐야? 소비량 비슷한 말이에요. 그래서 소비자가 그렇죠? 돈 내고 산 수량, 수요량, 소비량. 그다음 공급량이라고 나올 거예요. 공급량 잘 써야 되는데 공급량이라고 나올 거예요. 공급량은 쉽게 하면은 이걸 판매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판매량 또는 생산량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공급량이라는 게 뭐냐면 이 공급자가 이 수요자라는 건 이제 소비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공급자라는 건 이제 예를 들어서 공급하는 사람, 기업 또는 판매자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판매자, 공급자, 기업에서 생산한 수량 또는 판매한 수량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공급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요량이 나오면 또는 수요가 나오면 누가 나와야 돼요? 이게 소비자가 나오고 공급량이 나오면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판매자나 기업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 정도 용어 알고 계시면 돼요. 수요량, 공급량 됐고 그 다음에 X, Y. 다시 한번 X, Y가 함수 관계라는 건 뭐죠, 여러분? X는 원인이고 Y가 결과인데, 그쵸? 항상 X가 먼저예요. 그런데 X, Y가 플러스 함수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함수일 수도 있다. 그러면 X, Y가 플러스 함수라는 건 X가 커질 때 Y도 커지고 X가 작아지면 Y도 작아져요. 플러스 함수고 X가 커지면 Y는 작아지고 X가 작아지면 Y는 커지죠. 이걸 무슨 함수라고 그래요? 마이너스 함수라 한다. 이게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수요 법칙 나오면은 이제 마이너스 함수가 나오고요. 공급 법칙 나오면 플러스 함수가 나오고, 마이너스 함수가 나오면 우하향하는 직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함수면 우상향하는 직선이 나와요. 그건 다음 시간에 배울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어요. 오늘 즐거우셨나요? 좀 힘들었죠? 괜찮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반복한다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를 선택하신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저를 믿고 쭉 가시면 됩니다. 제 별명이 뭔지 아세요? 저는 냄비가 아닙니다. 수강생분들이 20년 넘게 들었어요. 저는 뚝배기입니다. 뚝배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끓이면 끓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진한 맛이 나오죠, 뚝배기에서는. 그렇죠? 네, 이렇게 저를 믿고 쭉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을 부동산 학개론에서 70점 정도 맞을 수 있게끔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업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